오늘의 사연은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저는 친구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친구와 함께 쉐어하우스를 하면서 저는 그 친구의 여자친구와 친구를 배신하고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저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친구와 함께 잘 지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여자친구와 가까워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친구가 출장 중일 때마다 몰래 만나며 잘못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 감정에 휘둘려 죄책감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싱글남입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그녀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24평 규모의 구축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지하철역과도 걸어서 5분 거리라 저 역시 출퇴근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물론 전세금이 만만치 않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반반씩 부담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상상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와 예단 예물을 선택하려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자친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났나 싶어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무슨 일이야? 여자친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헤어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결혼 날짜 잡으려고 했잖아.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그냥 오빠랑 있는 게 재미없어. 돈 없이 이렇게 사는 거 나 이제 못하겠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그녀는 한숨을 쉬며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나 회사 상사 좋아하게 됐어. 미안해. 나 좀 놓아줘.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넘게 연애하고 함께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게 다야? 정말로 그게 이유야?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아. 미안해. 잘 지내, 오빠. 그녀는 짐을 챙겨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그녀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녀를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저는 며칠 동안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그녀에 대한 분노와 사랑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정말 페인처럼 변해가는 저를 보며 친구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웃긴 것은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든 게 친구들의 위로도 아니고 가족의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은행에서 온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그 문자는 대출 이자가 출금되었다는 알림이었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제 돈 1억 5천에 나머지 금액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떠났으니 전세 대출과 관련된 모든 부담이 저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저축 이자율보다 낮아 천천히 갚고 있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부족할 게 뻔했습니다.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슬픈 자본주의의 현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저에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없고 회사도 안 나가고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지 너희 헤어졌다면서. 응, 헤어졌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저는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너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지. 너 그렇게 무너지면 너만 손해잖아.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은행에서 온 문자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내가 이 집 대출도 다 떠안아야 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야.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우리 다음 주말에 한번 만나서 술 한잔하자. 내가 쏠게. 그렇게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니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집 문제였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해 전에 집을 구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의 사정을 설명하며 전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의 답변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요즘 역전세라서요. 전세금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1억 정도는 내려야 다른 분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집주인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난감해졌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부담이 크면 친구를 불러서 같이 사는 것도 방법이라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쉐어하우스가 유행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고 저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야, 인규일 알아? 오늘 모임에 안 왔는데 요즘 전세 사기 당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 연락해봐. 걔도 지금 집 구하는 중일걸. 저는 인규와 특별히 친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인규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같이 쓸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규는 금액을 묻더니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짐을 들고 저의 집으로 왔습니다. 인규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인규야, 오랜만이야.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환영해.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했습니다. 인규는 활짝 웃으며 고마워, 진짜 큰 도움이 됐어. 솔직히 갑자기 집을 구하려니 막막했거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인규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쉐어하우스를 제안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규의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그 말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은 정말 예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큰 눈과 달콤한 인상, 몸에 딱 맞는 옷은 그녀의 섬세한 몸매를 한껏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다가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네, 반가워요. 저는 영수예요.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내 제 눈은 민정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인규와 겉으로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규와 그의 여자친구 민정과 함께하는 불편한 쉐어하우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래 쓰던 안방을 사용했고 인규와 민정은 입구 쪽 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방 하나는 제가 사용할 일이 없어 비워두었지만 결국 둘의 옷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용 비용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내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정도는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을 때가 있고 따로 먹을 때가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며 식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말 신경 쓸 일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불편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이 작은 구축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면 그들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제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소리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 주 정도 지나고 어느 날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급해 잠에서 깼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민정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만남에 약간 당황했는데 그녀는 검정 삼각 팬티와 흰색 탱크탑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씬한 허리와 완벽한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고 저는 고개를 돌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화장실이 급해서 제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은 손을 흔들며 괜찮아요. 저도 방금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정은 매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도 꼭 잠옷을 입었고 집에 있을 때는 아무리 더워도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그녀는 인규 앞에서조차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그녀를 대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셋의 생활은 어색한 균형을 유지하며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주치게 되는 순간들, 짧은 대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저는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낮부터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겨우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목이 너무 말라서 깨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가려고 방문을 열려는 순간 주방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슬쩍 보니 민정이 주방에서 과일을 씻고 있었고 인규는 그녀의 뒤에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여는 동작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나가면 안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규의 손은 민정의 허리를 감싸고 위로 올라가 그녀의 몸을 애무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중심을 잡기 힘든 듯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인규는 그녀의 엉덩이를 자신의 하체에 밀착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저는 다시 침대에 돌아가 누웠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이 웃고 떠들며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또 5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시 그들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주방에는 민정 혼자 남아 계속 채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반짝였고 검은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눈길을 주며 조용히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물 마시려고 나왔어요. 라고 말하며 저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 많이 마셨어요? 얼굴이 많이 붉네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 만나서 조금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목이 많이 마르네요. 라고 말하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채소를 씻고 있었지만 손놀림은 느리고 조금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규는요?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 방에 있어요. 휴대폰 하면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방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인규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과 나눈 짧은 대화가 왜 그렇게 깊이 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규의 여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녀에 대한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인규가 회사에서 업무가 바뀌며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번 출장을 나가면 적어도 일주일, 많으면 2주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집은 저와 민정 둘만 남는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주로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 TV가 있었지만 최대한 민정과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이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 미소만 지으며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요즘 저는 인규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오히려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고 불필요한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팀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민정이 제 방문을 노크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팀플레이에 합류했습니다. 제 세밀한 조작 덕분에 우리는 이번 전투에서 승리했고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예스. 저는 기뻐서 주먹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문가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급히 뒤돌아보았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민정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오버사이즈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인규의 셔츠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약간 길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랑 게임 같이 해줄 수 있으세요? 민정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게임이요? 이 게임을 말하는 거죠? 제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규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저 혼자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지루해요. 그래요, 계정 로그인해요.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은 누구나 마다할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승낙하자 민정은 기쁘게 웃으며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서둘렀는지 그녀는 왼발이 오른발에 걸려 쾅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아야. 민정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어폰을 던지고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아파요. 민정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펴보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멈췄습니다. 민정이 넘어진 충격으로 셔츠에 단추가 풀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녀의 검은색 속옷과 속살이 제 눈을 끌었습니다. 민정은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제 시선을 따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민망하게 손을 놓고 시선을 돌리자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킥끝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볼 용기도 없다는 듯이 얼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코를 만지작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민정이 다시는 저에게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 계정으로 게임 초대가 날아왔습니다. 초대장은 민정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저예요. 민정은 팀 채팅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게임 잘 못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줄게요. 저는 답장을 보낸 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게임에 들어가 보니 민정은 정말 잘 못했습니다. 걷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말 없이 초보를 가르치는 것도 처음이 아니니 몇 번이나 그녀를 도와 적을 잡아냈고 게임을 무사히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몇 판을 연속으로 하고 나니 민정이 채팅창에서 자주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와, 저도 이렇게 잘하고 싶어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습하면 되죠. 천천히 배워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 팀원이 참지 못하고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커플 티 내지 마요. 더 이상 못하겠네요. 나갈게요. 다른 3명의 팀원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후 민정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마치 삐친 아이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무슨 잘못했나요? 민정이 서운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놈들이 질투해서 그럴 뿐이에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종종 같이 게임해요. 네? 그렇게 민정과의 어색했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규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집에 둘만 남은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민정은 다정하게 저를 유혹하며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는 민정과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원래는 혼자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녀와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그녀가 준비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에게 게임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정의 게임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저에게 감사의 뜻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사주는 것이 미안해서 대신 영화나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영화는 민정이 선택했습니다. 제가 초대한 만큼 그녀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고르게 했습니다. 민정은 로맨스 영화를 골랐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울지 마세요 라고 속삭이자 민정은 갑자기 제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정은 제 품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며 마치 제게 의지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며 자주 식사도 함께하고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안 돼. 인큐가 있는데 하지만 민정에게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꺼내 민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무세요? 아니요, 아직 안 자요. 민정은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제 방에 와서 잠깐 이야기할래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고 답장이 오지 않자 저는 실망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 밖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들어가도 돼요? 문가에 서 있던 민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민정씨, 우리 이런 관계가 돼도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저는 그녀의 빨간 입술에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열정적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셔츠 아래로 저의 손이 들어갔고 위쪽에 풍만하고 부드러운 속살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손길과 뜨거운 반응은 저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민정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인규 오빠가 알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인규가 알면 큰일 날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며 그렇게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외로운 몸과 마음을 달래며 서로를 만족시켜주고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규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민정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며 우리가 함께한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우리 사이의 비밀이 지켜지길 바랐습니다. 자기야, 나 보고 싶었지? 인규는 돌아오자마자 현관에서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정은 인규를 흘겨보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녀의 입이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인규가 그제야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제 얼굴이 썩 기분 좋아 보이지 않자 약간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영수야, 부러워하지 마. 너도 여자친구 생길 거야. 인규는 저를 위로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와 민정의 애정 행각을 보고 불편해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비틀며 민정을 한번 보고 나서 인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민정씨만큼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 인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예쁜 여자친구 생길 거야. 그러면서 민정을 끌어안고 제 앞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내리깔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규는 이번 출장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며 저를 비싼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한우구이 먹는 건 우리에게는 정말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규와 민정은 제 앞에 앉아 가끔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마음이 쓰라리고 참을 수 없이 답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으로 그릇 속의 음식을 휘저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발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정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젓가락을 물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살짝 윙크하자 저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천천히 제 다리를 따라 올라오더니 결국 제 허벅지 위에 멈췄습니다. 민정의 행동에 제 몸은 긴장으로 굳어졌고 저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인규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열심히 구운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쾅! 저는 갑자기 손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인규가 막 입에 넣으려던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뭐야, 영수야? 왜 그래? 깜짝 놀랐잖아. 인규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구부린 채 두 손으로 배 아래를 감싸고 화장실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배가 좀 아파서 너희 먼저 먹어.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습니다. 영수, 오늘 왜 저래? 인규는 이상하다는 듯이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녀는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10분 후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민정이 저를 희미한 미소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눈치를 주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수 괜찮아? 인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마도 기름진 것 먹어서 배탈이 좀 난 것 같아.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음식에 별 흥미가 없었고 가끔 민정과 눈이 마주치기만 했습니다. 계산하고 올게. 인규는 일어나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오빠가 잘 숨겨야죠. 자극적이지 않아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어? 인규는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영수 오빠가 오빠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는데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규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저를 한 대 치며 웃었습니다. 역시 내 친구야. 나도 내 생일 잊고 있었는데 내가 기억해 주다니. 저는 가볍게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생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그들의 방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잡한 심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민정과 그런 관계가 된 것은 인규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그 두 사람이 원래 커플이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인규가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인규와 민정은 밤마다 방에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고 그 소리들이 벽을 넘어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민정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저를 자극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미 그들의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맞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화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민정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민정은 문을 닫고 다가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 하고 저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녀는 저의 입을 가볍게 막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죠.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욕망이 꿈틀대며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인큐방에 있잖아. 저는 작게 저항해봤지만 민정의 손길은 부드럽고도 강하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괜찮아요. 인큐 오빠는 피곤해서 지금 잠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미소에는 유혹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깊이 잠든 거 확인하고 나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망설이자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목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겨요. 우리만의 비밀로. 그 순간 저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은 우리의 숨소리와 함께 조용히 타오르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정의 말대로 인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었고 우리 둘만의 비밀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규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누구랑 술 먹고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여자친구 사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슨?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 했어. 인규는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애 하나 소개해줄게. 우리 회사에 갓 들어온 인턴인데 내가 좋아할 스타일이야. 됐어.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여자친구야. 저는 그의 손을 툭 쳐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끼어들며 약간의 조롱기가 담긴 눈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인규 오빠. 영수 오빠 짝 좀 찾아줘요. 계속 혼자 있는 것도 외롭잖아요. 인규는 민정에게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너희 둘이 잘 맞을 것 같아. 저는 인규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민정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혼나고 싶구나. 민정은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내봐요. 저는 인규가 이쪽을 돌아보는 것을 보고 서둘러 어깨를 움츠리며 민정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규가 늦게까지 회식이 있어 늦자 민정이 거실에서 저를 쳐다보며 다가왔습니다. 영수 오빠, 나 심심해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 민정은 의도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장난이 심하구나.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고 그래요? 너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몰라? 저는 더 이상 웃지 않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제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위험한 게 더 재밌다는 거 몰라요? 그녀의 얼굴은 너무 가까웠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며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만해. 민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쿨한 척하는 거 재밌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오빠야. 그러니 책임져요. 그녀의 말에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정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알았어요. 오빠가 원한다면 멀리 떨어져 줄게요. 민정의 말이 끝나고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서 민정의 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의 도발에 저는 그녀가 얼마나 광기 어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매력을 가진 여자였고
나는 이미 그 위험 속에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곧 인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준비하고 그에게 어떤 깜짝 선물을 줄지 고민했습니다. 지난번에 민정이 그렇게 말했으니 뭐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선물을 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온라인 광고에 눈이 갔습니다. 화면에 특별한 상품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반짝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하자. 이것은 인규에게 사준다고 해도 그가 출장 갔을 때는 저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그 깜짝 선물을 챙겨 인규가 예약한 노래주점으로 갔습니다. 주점에 도착하니 인규와 민정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인규의 몇몇 동료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영수 오빠, 여기 앉으세요. 민정이 저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인규의 생일 파티에 온 사람들 중에 저와 민정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 그의 옆에 앉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인규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즐겁게 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저는 술을 자제하고 인규와 두 잔만 마셨습니다. 민정도 비슷하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취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취했을 때 민정은 인규의 휴대폰을 들고 가서 계산을 하고 저와 함께 인규를 부축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인규는 이미 완전히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인규 오빠에게 어떤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정이 인규를 침대에 던지더니 몸을 돌려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선물을 꺼냈습니다. 민정의 눈이 커지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인규 오빠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고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인규는 옆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상황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남녀들이 왜 이런 위험한 즐거움을 찾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인규는 다음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여전히 정신이 혼미해 보였고 민정이 끓여준 해장국을 마시고 나서야 좀 나아졌습니다. 영수야,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뭐야? 인규는 해장국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민정을 힐끗 쳐다보고 인규에게 가방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열어봐,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인규는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었다가 이내 저를 향해 웃으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아, 너 정말 재밌다. 이거 정말 깜짝 놀랄만한 선물이네. 아주 좋아. 이런 깜짝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 인규의 생일 파티가 지나고 얼마 후 민정은 더욱 과감하게 저를 도발했습니다. 그녀는 인규가 있을 때조차도 저를 유혹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정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인규는 다시 출장을 떠났고 저는 민정과 또다시 행복하고 미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날들은 1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인규가 출장만 가면 저와 민정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가 돌아오면 우리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들킬 준비를 진작에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인규는 우리 사이의 이상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인규는 저에게 몇몇 여자를 소개시켜준 적도 있었고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성도 두세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때 저는 민정과 이 금지된 감정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습니다. 민정의 매혹적인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는 언제나 저를 유혹했고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인규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는 늘 저를 믿고 의지했고 제게 형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규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인규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여기서 멈추자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민정이 제 곁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영수 오빠, 이제 와서 우리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는 내게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민정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규가 민정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민정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그저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나 결혼해요. 양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인규 오빠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그래, 잘 됐네. 축하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이내 신혼집을 구했고 그들의 짐을 차에 싣고 떠날 때 저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인규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정의 결혼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인규를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와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이 어리석은 관계를 끊을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고 그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회사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민정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 청첩장 받았지? 너 꼭 와야 한다. 인규의 목소리는 밝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청첩장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꼭 갈게. 한 달 후 드디어 인규와 민정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인규와 민정은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인규는 행복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수야, 고마워. 내 결혼식에 와줘서 정말 기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규야.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 민정은 인규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부를 맞이하는 절차가 끝나고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아래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규는 매우 행복해 보였고 진심으로 민정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정은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고 인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멀어지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정과의 추억은 이제 저 혼자만의 비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는 직장에서 출장 중 여상사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유혹했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은 저는 엄청난 즐거움을 느꼈지만 그것은 달콤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는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된 32살 김기택입니다.
외모는 평범하고 키는 17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잘하고 눈치도 빨라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회사로 이직하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부서에 있는 아내를 보고 반해서 그녀를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연애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그녀가 저보다 10살 어린 줄 알았습니다. 완전 제가 좋아하는 청순 글래머 스타일이었습니다. 저의 열정적인 구애 끝에 저와 아내는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귀기로 한 지 3일 만에 모텔에서 처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와 뜨거운 열정 속에서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원했고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출근해서 피곤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애 6개월 만에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하였고 아내는 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직전에 갑작스럽게 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라 의아해했지만 아내는 저보다 2살 많았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임신 준비를 시작해 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 화장품 회사이고 저는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회사는 중요한 고객인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업체와 초기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가 나타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그날로 급하게 중국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이 상당히 컸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님은 제가 혼자서 이 중요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사인 공현영 이사님을 저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현영 이사는 저보다 3살 많고 저보다 한 직급 높으며 사내에서 매우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돌싱이며 30대 중반이지만 20대 여성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출장 당일 공현영 이사와 저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의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체크인할 때 공현영 이사가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여권이 없으면 방을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서 저는 공현영 이사에게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우선 제가 싱글룸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밤이 되자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공현영 이사를 몰래 호텔로 들여보냈고 제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남녀가 같은 방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공현영 이사는 젊어 보이고 예쁘며 몸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생각만 할 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저의 상사이니까요. 나 옷 갈아입을게요. 공현영 이사는 가방에서 잠옷을 꺼내 들고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럼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꽤 신사적이시네요. 굳이 나갈 필요 없어요. 그냥 등을 돌리고 있으면 돼요. 저는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공현영 이사의 말투에는 약간의 불만과 비꼬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공현영 이사는 이미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고 심지어 어떤 옷을 벗고 있는지까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공현영 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본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버렸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얇은 시스루 잠옷을 입고 있었고 조명 아래에서 반투명한 그 잠옷은 거의 속이 다 비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속옷조차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두 개의 봉긋한 가슴이 흔들리는 모습에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공연 영의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제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뭐지 싶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유혹하는 건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사님, 왜 속옷을 안 입으셨어요? 공연 영의사는 순간 멈칫하더니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스며들었습니다. 나 씻으러 가려고 했어. 아마도 그녀는 옷이 너무 얇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녀의 몸매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공연 영의사가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보니 공연 영의사의 휴대폰이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이미 밤 11시가 넘어가는데 대체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 급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해보니 우리 사장이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지? 저는 전에 동료들로부터 공연 영의사와 사장이 애인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젊고 예쁘며 능력도 있으니 굳이 우리 사장 같은 50대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무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공연 영의사가 욕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기택씨, 내 휴대폰 벨이 울린 거 맞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이사님. 저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문 뒤에 숨기고 얼굴과 팔만 내민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전화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에 약간의 당황스러운 기색이 나타났고 곧바로 욕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몇 걸음 물러났고 곧이어 욕실에서 물소리가 다시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물을 틀어놓고 제가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도청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녀의 행동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욕실 문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자기야, 지난번 같이 있을 때 이번에 내가 계약을 따내면 명품백 사준다고 했잖아. 이번 계약 따내면 에르메스 사줘야 해. 알았지? 회사에서 도는 소문이 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연 영의사와 사장이 실제로 애인 관계가 맞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듣지 않았다면 그녀가 이런 애인 관계를 맺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공연 영의사는 매우 진지하고 저와의 사소한 대화 외에는 다른 남자와 특별히 얘기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렸고 저는 균형을 잃고 공연 영의사의 품에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알몸이었고 몸에는 물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감촉이 저의 심장을 덜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물러서며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제가 도청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극도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다 들었니? 공연 영의사는 중요한 부위를 손으로 가리며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밀치고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호텔에서 준비해준 샤워가운만 걸치고 침대 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택씨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도청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
이 소문이 퍼지면 내 명성이 완전히 망가져. 공연 영의사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영의사는 저를 믿지 않는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소문 내기로 유명하잖아.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소문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이 일을 비밀로 하겠다고 장담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성격적 결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아내에게만 말할게요. 괜찮죠? 아내는 이미 퇴사했잖아요.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거든요. 오늘 이렇게 큰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이걸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는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갑자기 화를 내며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요? 저는 약간 겁먹은 채로 물었습니다. 해결 방법만 있다면 더 이상 이 상황이 어색하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려다 멈추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자죠. 그럼 너 아내에게도 말 못할 거잖아. 그녀는 큰 결심을 한 듯 했고 그때부터 눈빛에는 무한한 기대와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처럼 저를 매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긴장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매혹적인 여성이었고 어떤 남자라도 그녀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공연 영의사는 가운을 확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혹에 정신이 혼미해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손을 그녀의 가슴에 올리고 제 귀에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자죠.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같아.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제 귀를 자극하며 저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 제 눈은 솔직하게도 그녀의 몸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필요해. 그녀는 저를 침대 위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제 위에 올라탔습니다. 부드러운 그녀의 몸이 제 몸에 닿자 저는 순식간에 흥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거절한다면 저는 남자가 아니겠죠. 저는 몸을 돌려 그녀를 아래로 밀어붙이고 그녀의 섹시한 입술에 강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아내가 떠올랐고 깊은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히 몸을 일으켜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 그래?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배신할 수 없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너무 잘해줘요. 제가 힘들었던 시절에도 그녀는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응, 너 참 한결같네. 하지만 내 아내는 그럴 가치가 없어. 공연 영의사는 피 꽂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뭔가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실을 말해줄게. 내 아내도 사장님의 여자인 걸 몰랐어? 그 말에 마치 청천벽력이 떨어진 듯 가슴이 꽉 막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내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믿을 수 없어. 거짓말하지 마요. 저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비웃듯이 저를 바라보며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 아내는 눈이 풀린 채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한 손가락을 매혹적으로 입술에 대고 있었습니다. 드레스의 어깨끈이 팔에 걸쳐진 모습은 마치 발정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사진을 바닥에 내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내가 그녀와 사장님의 관계를 눈치챌까 봐서였어. 그녀가 말한 임신 준비 때문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지. 공연 영이사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제 심장을 찌르는 듯했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런 여자를 위해 슬퍼할 필요 없어. 그런 여자를 위해 충실할 필요도 없잖아. 그렇지? 공연영 이사가 제 목에 팔을 감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폭수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솟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공연 영이사를 거칠게 침대 위로 밀어붙이고 그녀의 목을 움켜쥐며 강하게 입술을 마주했습니다. 분노와 혼란스러운 욕망이 뒤섞인 채 저는 그녀에게 제 감정을 거칠게 쏟아냈고 그녀는 떨며 숨죽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격렬하게 뒤엉켰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잠은 3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고객사로 향했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급해져 곧바로 오후 비행기편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공연영 이사의 여권이 없다는 것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태연하게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제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정말로 못 찾았어. 오늘 아침에 캐리어 안쪽 구석에서 발견한 거야. 공연영 이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행기에서 내려 저는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영 이사는 저를 강제로 붙잡고 저녁을 먹자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이틀 동안 아내가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사장과 바람을 피우느라 바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들자 저는 택시기사에게 빨리 운전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집에 가면 현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발소리를 죽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녹화 기능을 켰고 한 발로 문을 팍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는 우리 사장이 개구리처럼 제 아내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태연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아내는 사장의 등을 꼭 붙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극도의 모욕감을 느꼈고 그들이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제 눈앞에서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좋아.
사장은 몸을 한번 떨더니 제 아내 위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X발. 저는 사장을 발로 차서 옆으로 밀어냈고 이어서 제 아내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채고 그녀의 얼굴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너 이 자식 그만둬. 사장이 다가와 제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쳤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힘껏 흔들며 사장과 다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비록 사장이 저보다 훨씬 크고 비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체격에 비해 매우 민첩했고 힘도 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사장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헐떡이며 숨을 쉬었고 속으로는 자신을 한심하게 느꼈습니다. 결국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맞기만 했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기택, 내가 바람 피우고도 여기 와서 큰 소리칠 자격이 있어? 제 아내는 화난 얼굴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저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배신당했는데도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비난당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비웃듯 휴대폰을 꺼내더니 저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제가 공연영 이사와 함께 침대에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걸 누가 찍은 거지? 공연영 이사가 찍은 건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고 저는 갑자기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조롱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장이 저와 공연영 이사를 함께 출장을 보낸 것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망쳤어.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피가 가득 찬 눈으로 사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미 준비된 듯 저를 쉽게 넘겨치기로 바닥에 다시 한번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는 안 돼. 난 5년 동안 종합격 투기를 연습했어. 너 같은 약한 녀석이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사장은 비웃으며 한 발로 제 가슴을 짓밟았습니다. 김기택, 이제 그만해. 넌 바람 피워도 되고 난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내가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아내의 냉정한 꾸짖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멍청하게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아내는 분명히 저를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아내도 이 상황의 피해자였기에 저는 그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고 더 큰 모욕을 가했습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이해심이 깊은지 봐라. 내가 내 애인을 한번 가졌으니 내가 내 아내를 한번 가지는 것도 공평한 거 아냐? 사장은 큰 소리로 웃으며 방을 떠났고 떠나기 전에는 아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내일 우리 이혼 절차를 밟자. 아내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당했다고 아내에게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건 다 사장이 꾸민 일이라고 당신이 사직서를 내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야. 사장은 처음부터 당신을 노리고 있었어.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공연영 이사가 제게 준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보더니 그 사진은 1년 전 회사 모임에서 아내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사장이 찍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이용해서 공연영이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고 꾸민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복수하려고 공연영과 관계를 가졌고 그들은 다시 이것을 찍어서 당신에게 보여주며 나를 배신하게 만든 거야. 아내는 진실을 알게 되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 사장이 오래전부터 나를 노리고 있었어.
나는 거부했지만 그는 계속 괴롭혔어. 그래서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어.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까지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걱정했기 때문이었어. 저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녀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이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 없었어. 난 그저 당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울며 후회했습니다. 불륜이 이미 발생했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실을 지울 수 없었고 결국 우리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누고 집은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방을 하나 빌려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사장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을 죽일 생각도 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를 찾아갔을 때 인사 담당자는 제가 해고되었다고 말하며 인수인계는 필요 없고 보상을 두툼하게 줄 테니 빨리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해고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남아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공연영 이사를 찾았지만 그녀는 회사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사장과 함께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절대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앞 카페에서 공연영 이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공연영 이사가 나타났고 저는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공연영 이사는 깜짝 놀라며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뭐하는 거야? 얘기 좀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나 일해야 돼. 시간 없어.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는 결국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공연영 이사의 집에 도착하자 저는 그녀를 끌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저는 거칠게 그녀의 흰 셔츠를 잡아당겨 단추를 모두 뜯어냈고 그녀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침대에 밀어붙이고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항했지만 점차 그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맞춰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위에 올라타 마치 야수처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복수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며 몸을 비틀고 자극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3번이나 그녀와 함께했고 결국 그녀는 지쳐서 침대 위에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만해줘. 그녀는 지쳐서 저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속인 거야? 저는 그녀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사장이 너무 많은 돈을 줬어.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양심이 없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녀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의 주범이 공연영 이사가 아니라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장의 약점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장에게 복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과 제 아내의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려 사장의 평판을 망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저의 아내도 상처를 받을 것이고 사장도 제가 공연영 이사와 함께한 영상을 퍼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장의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어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연 영희사는 사장이 매우 신중한 사람이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이미 해외로 보냈으며 아무도 그들이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장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공연 영희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을 힐끗 보니 발신자는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야, 방금 회사에서 들었는데 김기택이 너를 찾아왔대. 아직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지? 공연 영희사는 저를 한번 보고 제가 말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아직 안 돌아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자식이 좀 미친 것 같아. 너한테 해코지 할까봐 걱정돼. 당분간 고향으로 내려가서 몸을 피하는 게 좋겠어. 알겠어. 그런데 내게 준다는 돈과 명품백은 언제 줄 거야? 아이 참, 나 방금 프로젝트에 투자했거든. 지금 당장 손에 돈이 부족해. 우선 2천만 원 줄게.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 공연 영희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줘. 뭐야, 내가 너한테 돈을 떼먹겠어? 내가 나랑 같이 지낸 지도 벌써 2년이야. 내가 너한테 준 돈이 5억 원이 넘지 않냐? 그걸로 부족해? 사장님, 제가 돈을 그냥 받았나요? 제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는데요. 말이 많네. 2천만 원 밖에 없어. 필요하면 가져가고 아니면 말고. 사장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공연 영희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이 이제 그녀를 지겨워하고 버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더 악한 사람에게 당하는 법이지. 공연 영희사는 이를 악물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장과 엮여 있었어. 이번에 너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내 아내가 사장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 일이 드러날까봐 겁나서 짜고 내가 이혼하게끔 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아내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사장의 아이를 빌미로 사장을 협박해 결혼하려고 했어. 그녀는 오래전부터 부유한 사모님이 되고 싶어 했고 너는 그저 모르고 있던 바보였던 거야. 공연 영희사의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비밀이 이렇게나 많다니. 너 사장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어. 그녀는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 2천만 원을 줘. 그러면 알려줄게. 너 말만 하면 돈에 미쳤어? 저는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연 영희사는 입을 꼭 다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죽고 싶냐? 저는 이를 악물며 위협했습니다. 내가 살인을 할 수 있었다면 벌써 사장을 죽였겠지. 나한테까지 와서 이러지 않았을 거야. 겁주지 마. 돈을 주면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해줄게. 공연 영희사는 이미 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좋아, 줄게. 저는 공연 영희사에게 2천만 원을 건넸고 그녀는 휴대폰에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녹음을 찾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건 사장이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할 때 뇌물을 준 증거들이야. 금액이 상당히 커서 이걸로 고발하면 그 자식은 감방에 갈 거야. 공연 영희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끔찍한 사장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를 고발하고 싶었지만 공연 영희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내가 사장한테 돈을 받고 퇴사할 거야. 나도 이제 그 자식과 더 이상 일할 생각 없어.
그러니 내가 돈을 받으면 고발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돈을 못 받아. 알겠어, 서둘러. 공연 영의사는 바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퇴사할게요. 그리고 2천만 원도 준비해주세요.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알겠죠? 공연 영의사는 회사에 가서 퇴사 절차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장을 고발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한 후 그것들이 뇌물 증거가 아닌 아무런 상관없는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가득 찼고 그제야 공연 영의사에게 또다시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악랄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공연 영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이미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공연 영의사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주인은 그녀가 이미 이사 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공연 영의사를 찾아내기만 하면 반드시 그녀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전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전 아내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내가 사장이랑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그리고 그 자식의 애까지 가졌다고? 내가 지금까지 연극을 하고 있었다는 거 다 알아.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몸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를 때리며 얼굴이 붉게 변해갔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 임신하지 않았어. 그녀는 힘겹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해? 오늘 너 죽여버릴 거야. 저는 그녀를 더 밀어 압박했고 그녀는 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힘껏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누가 나 임신했다고 말했어? 누가 그랬어? 그녀는 대성통곡하며 소리쳤고 그 모습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정을 되찾으며 아마도 공연 영의사가 저를 속였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 정말 사장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니야? 그 자식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헛소리 하지 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확인해봐. 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그녀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결과는 그녀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저는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 결국 떠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길을 따라 10분 정도 멍한 상태로 걷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사 동료들이 공연영의 은신처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명이 소문쟁이인 만큼 많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제 상황을 알고 있던 동료 직원들은 저를 동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직위와 돈을 이용해 회사 내 예쁜 여자 여러 명을 자기 애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많은 남성 직원들이 분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남자 직원이 몰래 공연영의 행방을 알아봐 주었고 결국 그녀의 고향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곳의 정보가 들어와서 그곳을 향했지만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저는 공연영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공연영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5일 동안 샤워도 하지 않고 더러운 옷에 수염이 텁수룩하게 자라나 있어 저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그녀의 집 안으로 밀쳤습니다. 저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저의 눈빛은 그녀를 죽일 기세였습니다. 누구나 저의 처지에 처하면 이렇게 이성을 잃을 것입니다. 이년아, 나를 바보처럼 2번이나 가지고 놀았어. 남자가 미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게. 지금 나는 잃을 게 없거든. 진정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당신 기분 좋게 해줄게요. 공연영은 무릎을 꿇고 온몸을 떨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적극적으로 옷을 벗었고 섹시한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냉소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니년이 하는 거 봐서. 그럼 먼저 함께 샤워해요. 공연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욕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샤워 좋아하고 있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연영은 저의 더럽고 악취 나는 모습이 내심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잡소리하지 말고 무릎 꿇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공연영은 참으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녀의 복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영은 종종 구토하려는 소리를 내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런 나쁜 년들은 이렇게 다뤄야 해. 고통을 겪어야 정신을 차리거든.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녀는 급히 욕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저는 욕실 문 앞에서 조롱하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돈 내놔? 다 써버렸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넌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년이구나. 이제 며칠 되었다고 돈을 다 써. 너 죽고 싶어? 저는 냉렬하게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사장이 뇌물을 준 증거를 줄게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내가 널 믿을 것 같아? 먼저 내가 준 돈이나 내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녀에게 속았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공연영은 증거를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엔 왜 안 줬어?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증거로 사장을 협박했더니 사장이 2억 원을 줬거든요. 그리고 사장이 저를 경고했어요. 본인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저를 죽일 거래요. 저는 그의 보복이 두려워서 진짜 증거를 주지 않았어요. 사장이 너를 죽여버리든 말든 그건 내가 탐욕스러워서 자초한 일이야. 지금 내 돈 어서 내놔. 제가 다시 분노하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이체하였습니다. 진짜 이 여자는 돈에 미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돈을 보내면서 아까워하는 모습이 진짜 웃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한테 사장을 고발하지 말고 돈이나 요구하라 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들고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며칠 후 사장은 체포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장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장은 뇌물공여죄, 배임증제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부정청탁, 성추행 등 많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며 결국 검찰은 10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공연영을 협박 및 갈취 혐의로 고소했고 그녀의 범죄 동조 사실도 폭로하였습니다. 결국 공연영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도 법의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복수를 완수한 기분이 들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5개월이 지난 후 저는 전 아내에게 돌아가 재결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전처의 집에 도착해 습관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저와의 재결합에 대한 희망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좌절감에 문 앞에 앉아 고민하던 중 약 10분이 지나 계단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전처가 한 남자의 팔에 감싸인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김기택. 전처는 저를 보고 놀란 듯이 멈춰 섰습니다. 죄책감이 스친 듯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부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부사장이랑 무슨 사이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부사장은 저를 향해 한 발 앞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소리 질러. 너희 이혼했잖아. 이제 남남이야.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미안해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잘할게. 저는 그녀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기택 진정해. 우리 이혼했어.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마.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2번이나 배신하고 의심했어. 처음엔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까도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도 버렸어. 그런데 부사장과 함께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다시 흥분하자 부사장이 저를 진정시키며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전처는 아무 말 없이 부사장의 옆에 앉았습니다. 전처는 저보다 먼저 회사에 입사했고 저와 만나기 전부터 부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전처에게 호감을 표현했었고 전처는 그 사실을 알고 거절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후 전처는 저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사장은 그 전부터 그의 아내와 3년째 별거 중이었으며 재산 문제 때문에 이혼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사장은 이혼을 결심하고 우리가 결혼할 때는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저와 사장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던 부사장은 저와 전처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손해보더라도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너에게 완전히 실망했어. 하지만 부사장님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했고 결국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거야. 전처의 말에 저는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장이 검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부사장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신임을 받아 사장으로 승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보였던 부사장이 최종 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망친 것은 바로 저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전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태가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줘.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처의 집을 나서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수를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이곳에서 남은 미련과 고통을 끊어내고 제 인생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